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회계관리 1급 2022년 12월 재무회계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개념체계라고 하면은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라고 했으니까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를 도와주는 역할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개념체계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부채는 과거 거래나 사건의 결과를 현재 기업 실체가 부담하고 있고 미래 자원의 유출이나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이다. 맞는 내용이죠. 자, 지출이 발생했을 때 그와 관련된 미래 경제적 효익 유입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도 자산으로 인식이 된다. 미래 경제적 효익 가능성이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낮으면 자산으로 인식할 수가 없죠. 이때는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자본은 기업 실체 자산에 대한 소유주의 자녀 청구권이고 계속기업의 가정은 기업 실체는 그 목적과 의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장기간 존속한다고 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답 2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2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재무제표는 무엇인가? 정태적 보고서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정도 회계관리 1급 정도 공부를 하셨으면은 정태적이다 라는 말만 보고도 재무상태표구나 라고 바로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기업이 필요한 자본을 어떻게 조달했는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요. 기업이 조달한 자본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자, 우리가 자본을 어떻게 조달했냐? 타인에게 조달했으면 타인 자본이 되는 거고 이제 주주로부터 조달했으면 자기 자본이 되는 거죠. 자,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건 재무 상태표가 되는 거죠. 정답 1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봅니다. 다음 중 자산의 측정 속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자산의 기업 투기 가치는 기업 실체가 자산을 사용함에 따라 당해 기업 실체 입장에서 인식되는 현재 가치를 말합니다. 자, 자산의 취득원가를 자산을 취득했을 때 그 대가로 취득한 현금 등가의 기타 지급수단의 공정가치를 말하고요. 그 다음 자산의 상각 후 금액은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당해 자산에 대한 현재 금액으로 측정한 가치를 의미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유효이자율법을 이제 사용하는 상각 후 금액, 상각 후 원가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만기보유증권 이제 상각할 때 사용을 하는데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해 상각하고 남은 금액을 말하지 현재 금액으로 측정한 가치 라고 얘기하는 건 약간 좀 애매해요. 세모 쳐놓겠습니다. 4번까지 좀 읽어볼게요. 자, 4번에 보시면 자산의 사용가치는 제품이나 상품의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추정 판매 금액에서 제품을 완성하는 데 소요되는 추가적인 원가와 판매 비용의 추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라고 했어요. 자, 자산의 사용가치는 내가 이걸 사용해서 얼마나 벌어들일 수 있냐를 얘기를 하는 거지. 여기 나와 있는 자, 여기 이 부분부터 이 끝까지를 보면은 이제 정상의 영업 과정에서 추정 판매 금액에서 추정 판매 비용을 빼는 거죠. 이건 우리가 다른 말로 순실현 가능 가치라고 합니다. 자, 순실현 가능 가치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4번이 틀렸다라고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고 이게 3번이 이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항목 이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는 이제 만기보유 증권이라면 3번이 이제 약간 설명이 애매하긴 하지만 4번이 조금 더 확실하게 틀렸기 때문에 4번으로 좀 봐주는 게 맞겠고요. 3번이 확실하게 제가 3번이 맞는 내용이야 라고 인식을 하려면 현재 금액으로 측정한 가치다 라는 말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각 후 원가법을 사용을 해서 상각하고 남은 금액이다 라는 형식으로 이제 만약에 표현을 해줬다면 3번에 대해서 뭐 헷갈리는 게 없다, 애매하다 이런 표현을 제가 쓰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4번이 확실하게 틀렸기 때문에 4번으로 정답을 고르고 자,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중 중소기업 회계 처리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은 취득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할 수 있다. 자, 우리 매도가능증권이 그렇죠. 매도가능증권도 원래는 이제 시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법을 적용을 하는데 시장성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법을 적용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취득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할 수 있다. 맞죠? 자, 다음 종속기업에 대해서는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속기업은 지분법을 적용을 해줘야죠. 틀렸고요. 상장법인과 금융회사의 경우에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인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4번에 토지나 건물을 장기 할부 조건으로 처분할 때는 당해 자산의 처분 이익을 할부금 회수기일이 도래한 날에 실현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네, 원래 이제 인도 기준으로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중소기업회계 처리 특례에서는 이제 회수기일마다 우리가 실현되는 걸로 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정답을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봅니다. 자,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에서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을 구분해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중 그 성격이 다른 하나를 찾으라고 합니다.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 채무변제이익,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이익, 그러니까 1번, 2번, 4번은 이제 우리가 영업의 수익이라고 하는 항목이고요. 감자차익은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는 항목이죠. 정답 3번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6번 봅니다. 자, 다음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산을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매출 채권, 제품, 차량 운반구 순서로 표시한다. 자, 이게 뭐죠? 유동성 배열법이죠. 자, 부채를 단기차입금, 매입채무, 사채, 장기차입금 순서로 표시하는 것도 유동성 배열법이죠. 정답 3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7번입니다. 다음 내역에서 현금이 현금성 자산으로 계상될 금액으로 가장 옳은 것을 찾아라. 자, 지폐, 타임 발행 수표, 자기압 수표. 자, 만기 6개월 남은 거 현금성 자산 아니고 당좌예금. 그 다음에 단기 자금 운용 목적으로 부여한 주식은 단기 매매 증권이죠. 자, 그러면 80, 50, 130만 원이네요. 자, 정답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8번 봅니다. 다음 중 외상매출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외상매출금은 당해 채권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거 또는 담보가 존재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자, 구체적인 증서나 담보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물건을 판매하고 나서 그냥 외상매출금을 인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증서나 담보가 따로 필요하지는 않죠. 우선 세모 쳐놓을게요. 외상매출금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라는 점에서 매출채권으로 보지만 어음상 채권이 아니라는 점에서 받으러옴과 구별됩니다. 맞고요. 외상매출금 양도의 실질이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양도 시점에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외상매출금을 양도하면서 이제 매각거래에 해당하면은 이제 매출채권 양도에서 매각거래가 나오면 매출채권 처분 손실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했죠. 맞고요. 외상매출금 양도 실질이 차익거래에 해당하면 일반적으로 양도 시점에 차익금과 이자 비용을 동시에 인식한다. 네, 차익거래에 해당하면 이자 비용을 인식한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1번이 이제 틀렸다라고 체크하시면 되겠는데 제가 세모를 쳐놨던 거는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라고 써놨기 때문에 혹시라도 확실하게 더 틀린 내용이 있을까봐 내용을 체크를 한 거고요. 자, 1번에서 증서나 담보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으로 체크하겠습니다. 자, 다음 9번 봅니다. 다음은 기말 매출채권 잔액의 추정 대손율만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3일의 매출채권과 대손충당금 관련 자료입니다. X2년 말 회사가 매출채권 잔액에 적용한 추정 대손율은 얼마인가? 라고 나왔어요. X1년 말 현재 대손충당금 잔액은 2천만 원이었고 대손이 확정돼서 7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러면 1,300만 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손익계산서에 1,500을 추가해줬네요. 그러면 2,800만 원이 대손 충당금으로 지금 설정되어 있는 상태다. 자, 그러면 매출채권 잔액이 14억일 때 몇 퍼센트를 설정해야 2,800만 원이 되냐? 2%죠. 자, 우리 정답 4번 2%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 봅니다. 3일은 보유하고 있던 업무용 컴퓨터를 20만 원에 처분하고 처분대금은 나중에 받기로 했습니다. 컴퓨터 취득원가 80만 원이고 처분일의 장부금액은 10만 원이다. 자, 그러면 비품이 80만 원짜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지금 70만 원이 설정이 돼 있다는 거죠. 왜? 10만 원이 장부가액이라고 했으니까. 자, 근데 우리가 이걸 얼마에 팔아요? 20만 원에 팔아요. 그러면 10만 원이 이익이다. 자, 라벨 붙이자고 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자, 그 다음에 1번 비품이 80만 원이다. 2번 감가상각 누계액이 70만 원이다. 자, 3번 돈 어떻게 받기로 했냐면
나중에 받기로 했다. 그럼 미수금이죠. 미수금으로 20만 원이다. 자, 4번 유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10만 원이다. 자, 똑같은 거 찾아주시면 되죠. 자, 찾아보니까 4번에 있네요. 자, 4번으로 정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계 똑같은 거 잘 찾아서 해주시면 된다. 자, 다음 11번 봅니다. 재고자산 취득원가에 가감하여 처리하지 않는 항목 매입운임 더해주고 판매 원가 판매할 때 가는 거니까 재고자산이랑 상관이 없죠. 매입 할인 차감하고 운송보험료 이제 사올 때 들어가는 거니까 더해줍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2번으로 정답 골라주시고 자, 12번 봅니다. 다음은 3일의 X1년 재고 수불부입니다. 3일이 재고자산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와 총평균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각각의 기말재고자산 금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선입선출법 하나, 총평균법 하나, 기말재고자산을 계산하면 되겠죠. 자, 선입선출 먼저 해봅니다. 자, 판매 2,500개 쓰니까 요거 2,500개 다 팔렸어요. 자, 500개 남았네요. 자, 또 여기 판매 3,500개 쓰니까 500개 또 다 팔리고 밑에서 2,000개 팔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1,000개 팔리고 1,000개가 남았다.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자, 선입선출법일 때 그러면 1,000개 곱하기 2,800원 더하기 자, 요 밑에는 그냥 300만 원으로 쓸게요. 자, 이렇게 가면은 뭐 580만 원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 총평균법으로 가봅니다. 자, 우선 사온 거 전체 수량을 좀 봐야죠. 자, 전체 수량을 좀 보면은 사온 게 자, 3,000개, 2,000개, 또 2,000개, 또 1,000개 이렇게 사왔고요. 자, 여기 금액은 다 더해보면 되겠네요. 자, 860에 1,100 1,960만 원. 자, 이러면 평균 금액이 나와야겠죠. 1,960만 원. 자, 나누기 5,000, 7,000, 8,000개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당 2,450원이고요. 자, 몇 개 남았나를 보시면 되는데 몇 개 남았대요? 2,000개 남았대요. 그러면 2,000개 곱하기 2,450원 해주시면 계산이 나오겠죠. 자, 2,000 곱해봅니다. 그러면 490만원 이렇게 나오네요. 자, 580하고 490 나와 있는 거 찾아보니까 우리 1번에 있습니다. 자, 1번으로 정답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3번 봅니다. 3일의 X1년 매출액은 400만원이고 연간 매출 총이익은 30%다. 자, 그러면 400만원이 매출이 일어났고 그러면 280만원이 매출 원가고 120만원이 매출 총이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기말 재고 실사 결과 담당자는 재고자산에 대한 횡령이 발생했음을 인지했습니다. 매출 총이익률법을 이용해 추정한 재고자산 횡령액은 얼마인가? 자, 기초재고가 50이고 매입을 300을 했대요. 자, 그리고 매출원가가 280인데 그러면 여기 350에서 280 빠지니까 원래 70만원이어야 하는데 실사해보니까 25만원이더라. 얼마가 사라졌냐? 45만원을 횡령했구나. 이렇게 바로 찾아낼 수 있죠. 자, 그래서 정답 1번 45만원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4번입니다. 다음은 3일 재경 실무자들의 논의 내용입니다. 일반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재고자산 평가할 경우 가장 옳은 것을 찾아라. 자, 재고자산 감액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어 순실현 가능가치가 최초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새로운 장부금액은 순실현 가능가치로 한다. 자, 감액을 초래했던 상황이라고 했는데 감액을 초래했던 상황이라면 이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고요. 자, 이 순실현 가능가치가 최초 장부금액을 초과한다면 새로운 장부금액을 순실현 가능가치로 하는 게 아니라 최초 장부금액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 1,000원 하던 이제 재고자산이 500원으로 떨어져 있는데 이게 지금 한 1,500원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장부금액을 뚫고 올라갈 수는 없다 그랬죠. 그냥 1,000원까지로 500원을 회복시키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 장부금액으로 해야 된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옳은 것은 이랬으니까 우선 1번은 틀렸고. 자, 이번에 저가법 적용 시 상품과 제품은 현행 대체 원가를 시가로 한다. 저가법 적용할 때 상품과 제품은 현행 대체 원가가 아니라, 자, 현행 대체 원가라는 거는 이제 제품과 상품이 아니라 원재료가 현행 대체 원가를 시가로 하죠. 그 다음에 병원 보니까 재고자산 평가를 위한 저가법 적용 시 원칙적으로 항목별 기준을 적용한다. 항목별로 적용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재고자산 감모손실 중 정상 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비정상 감모손실은 판관비가 아니라 영업의 비용으로 가야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 3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5번 봅니다. 단기 신설된 3일은 단일 종류 재고자산을 생산해 판매하고 있고 재고자산 당부상 수량은 500개고요. 취득원가 단위당 210원입니다. 기말재고 실사 시 실제 수량은 450개고 시가가 180원이 됐다. 자, 저가법으로 평가할 때 평가손실 금액은 얼마인가? 자, 저가법 평가한다는 건 이제 감모손실이 이미 끝난 상태에서 저가법으로 가는 거니까요. 450개에 대해서 자, 시가가 210원이던 게 180원으로 갔어요. 30원이죠. 자, 이거 두 개 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30원 곱하기 450개 해주시면 13,500원 나오네요. 자, 이것만큼이 평가손실이다. 정답, 자, 3번 13,500원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6번입니다. 다음 중 유가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유가증권은 증권 종류에 따라 지분증권, 채무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고요. 채무증권은 발행자에 대해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유가증권 및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자, 지분증권은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자, 그 다음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가 안 되죠. 만기가 없기 때문에 3번이 틀렸고요. 자, 4번에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채무증권은 모두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합니다. 맞습니다. 정답 3번으로 처리합니다. 자, 다음 17번입니다. X2년 12월 31일 현재 3일에 X2년 중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남산과 용산의 주식의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습니다.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가 3일에 X2년 말 재무상태표 자본총계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자, 자본총계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했습니다. X2년 말 자본총계에 미치는 영향. 자, 한번 우선 체크를 좀 해볼까요? 자, 30만원 올랐네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갈 거고요. 자, 200만원 올랐습니다. 200만원이 당기 순이익으로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 자본총계에 영향을 주는 거, 당기 순이익은 결국 어디로 갑니까? 이익, 잉여금으로 넘어가니까요. 얘도 자본으로 반영이 되는 거고, 기타 포괄 손익도 어쨌든 자본 전체 총계에 이제 영향을 주겠죠. 가산되게. 그러면 두 개 합쳐서 230만원이 증가한다. 3번 230만원 증가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8번 보면요. 다음 중 지분증권 손상차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지분증권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지분증권 취득원가보다 작을 때는 손상차손 인식할 것인지 고려해야 된다. 맞죠? 보고기간 종료일마다 지분증권 손상차손의 발생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평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분증권 손상차손액은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한다. 네, 맞습니다. 자, 지분증권 중 원가법으로 평가하는 매도가능 증권도 손상차손 발생하면 인식해 주셔야 돼요. 정답 4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19번입니다. 지분법은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데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찾으라고 합니다. 자, 투자기업인 서울이 등기임원인 강남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등기임원도 겸임하고 있다. 네, 영향력이 있네요. 자, 다음 서울은 피투자기업인 구로에게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기술 정보를 제공한다. 맞죠? 자, 이거를 이제 바꿔서 할 때 일반적인 기술 정보 이렇게 바꿔서 내면은 이제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어요. 여기서는 필수적인이라고 했으니까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마폴은 자동차 공정에 사용되는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로 투자기업인 서울과도 거래가 존재하는데 유의적인 거래는 아니다. 유의적인 거래 아니래요. 그러면 유의적인 거래가 아니다라고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서울은 용산의 지분을 20% 보유하고 있다. 우선 지분율 기준으로 20% 이상 보유하고 있고요. 이사회의 의결권도 행사할 수 있다.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라고 봐야겠죠. 정답 3번으로 봅니다.
자, 다음 20번입니다. 다음 중 채무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채무증권 분류의 적정성은 취득 시점 이후에 재검토하지 않는다. 취득 시점 이후에 재검토해야죠. 그다음 가격의 단기적 변동으로 이익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취득했다면 단기 매매 증권으로 가야죠. 매도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채무증권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네, 맞죠? 그 다음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인데 만기까지 보여 의도와 능력이 있으면 만기로 가야죠. 여기서는 정답 3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2년 12월 회계관리 1급 재무회계 우리 1번부터 20번까지 전반부 문제를 좀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21번부터 40번까지 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